이번 주 이제 갤럽 조사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이렇게 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일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 관저 공사에 관련된 감사 청구가 된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1g이라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시공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였던 것 같고 그 공사의 수의계약 물론 국가계약법상으로 보안상 필요할 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계약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의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은 21g 얘기 나오기 전에도요. 대통령실 급하게 이전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더라. 막 다 수의계약으로 됐고 다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한테 공사를 넘겼다더라. 무자격 업체한테 공사시켰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관조로 좀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21g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냥 인테리어 업체인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관조 공사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그럼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코바나 콘텐츠 행사 인테리어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후원 업체라고 이름이 올랐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사단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21g이 공사를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1차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사를 이게 인테리어 업체가 무슨 구조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목욕탕도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 목욕탕이라고 했다. 사우나 시설하고 그 드레스룸 만드는 거 그거라는데 그 벽체도 뜯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예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공사 자격이 없으니까 종합 건설업 자격이 있는 제주에 있는 업체한테 왜 제주에다가 넘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주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제주에 있는 업체가 직접 공사를 했다면 또 몰라. 다 싸질머지고 올라가지고 공사하면 그래도 뭐 제주지만 잘할 수 있었으니까 맡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주에 있는 업체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서울에 있는 여기도 자격이 없는 데에다가 맡겼는데 형제관계라는 거잖아요. 네. 형제관계인 업체다가 여기다 맡겼고 여기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는데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가 공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만 빌려온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자격 업체가 시공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조공사에는 그 틀 안에 있는 건데 문제는 저도 뭐 정부 예산 집행해 봤지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업체를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든 뭐든 간에 수의 계약이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 도면도 만들고 와서 허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도 안 냈다는 거야. 그렇죠. 최종적인 도면. 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지급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21g에다가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안 맡은 상황에서 준공검사 맡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여기다 예산을 주고 그냥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비리와 불법이 나오면 이거 진짜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냐고요. 근데 이게 공사를요. 정말. 이게 이 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대통령실 공사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체 관저 말고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는 공사 전체를 다 수의 계약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름아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그럼 소개받고 다 했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 경호처 간부가 그 짬짬이 해가지고 돈을 뭐 착복해서 구속되고 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갖고 있는 땅도 네가 대신 더 돈 얹어주고 사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공사를 다 총괄하고 감독한 사람이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거든요. 네. 관리비서관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한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한테 계약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관조공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인수위 관계자, 경호처 등을 통해서 추천받았고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인데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항공사 사장에 지원을 했거든요. 네. 취업 승인까지 받았답니다. 받아서 지금 공항공사 사장이 바로 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넘어가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안 되고 기억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왜 주의 그냥 처분했대요. 넘어가면 주의 처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가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주공서로 인해서 서로 아는 사람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중간에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보면은 네. 아주 명쾌해요. 이거 일반인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경쟁에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재해 상황에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특정인의 기술을 요할 때. 특별한. 네, 네. 그러니까 21g은 김건희 여사와 소통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밖에 공사를 할 없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일 때 당연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과연 21g이라는 업체가 특정 기술을 가졌는지, 대한민국에서 오직 가진 뭐 하나의 기술을 가진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 내수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게 중간에 이제 EJ가 없었던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대통령실로 이제 파견 나온 그 한 분이 이 불법 폐기 제동을 걸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1g의 면허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공사니까 그걸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감사원에 답변까지 했다는데 왜 이거를 주의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허은하 대표님. 네. 아무 저는 참 입이 있어도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여당과 야당의 이 무게감이라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 국민의힘에 제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야당이 더 쉽다, 뭐 재밌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당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제 관저를 옮기게 되는 거, 청와대를 완전히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동의를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 그 시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우리는 용산으로 가겠다 하면서 또 그 기존에 말만 했었지만 실행하겠다라는 것에 그 순간엔 사실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높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다 진실로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여당 의원들은 네. 또 다 이렇게 그렇죠. 네. 도와주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 리더가 그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이 파급력이 엄청난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선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사실 옮기는 것 자체에 국민들이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청와대에 있으면서 준비가 되면 차차 옮기는 거, 이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루도 나는 청와대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 뭐 천막이라도 치겠다, 막 이런 기세로 갑자기 아주 무리하게 국방부 나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머물 관저랑 집무실인데 이런 식으로 옮긴다고? 라는 게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근거 논리는 그랬어요. 하루라도 머무시려면은 네. 모든 의전이라던가 보안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아마 나오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어려워서. 네. 그러니 처음부터 가겠다라는 것에 저희는 들었을 일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옮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통을 하기로 나와서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소통하는 듯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왜 이전하신 걸까라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아이고 이렇게 한숨밖에 못 쉬는 상황이 돼서 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다시는 청와대를 못 쓰게 할 것처럼 문화복합공간으로 계속 수조 원씩 내년에 100억 원을 넘게 거기를 무슨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보조시 얼마 전에도 네. 뭐 상춘제 다 썼더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어라. 들 부부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또 안 들어가는 약속이라도 좀 지키든가. 네. 그것도 아니고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다 쓰고 하면서 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데. 네. 근데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병호 전 사무처장이죠, 총장이죠.
지금 감사위원인데 감사 제대로 진행 못하게 막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이 나 그냥 이건 못해 먹겠다 그러고 아예 사표를 내고 떠났어 감사원을. 그런 일도 생겼고요. 계속 감사 결과 안 내놓고 질질질 끌다가 올해 5월에 감사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위원들이 볼 때 이거 가지고 이걸 말도 안 되게 감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다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1년 4개월 동안 감사한 것보다 5월 이후에 감사한 게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하자면 그러면 대통령 한 명을 아무도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못 꺾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대통령이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걸 어느 정도는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으로 온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국가 권익이, 인권이 다 망가지고 있고 감사원조차도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감사원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볼 땐 나중에 정권 바뀌잖아요.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유병호 이 사람 제가 멀쩡할 가능성이 전 별로 없어 보여요. 다 압력 넣어가지고 다 직권남용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윗선이 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니 그걸 떠나서 이번에 관조공사 한 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으로 걸릴 가능성 벌써부터 언론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실 거야. 저는 이 정도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행정기관,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도 그렇고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행정기관에서 바로 검찰에다가 수사기관 송부를 해야 된다. 네. 수사되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가야 될 문제지. 이 행정기관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독립된 기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솜방망이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몇 년 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할지 개혁신당이 할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네, 이건 누가 하든지 간에 이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도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본인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특히나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기 재임 기간에 있을 때 끝내는 털어하는 거다. 거죠. 이게 예. 정권이 바뀌면 더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도 경향신문에서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설로 이렇게 경고를 때리잖아요. 그럼 저희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신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도 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사설로 우리 쉬운 말로 좀 조지면 요즘 송토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본인의 지지자들 내에서도 뜻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순간 이것은 큰 상황인 거예요. 네. 그 파워 앤드밀님이 오윤회 파이팅하면서 아유, 또 슈퍼챗 네. 보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거는 허은하 대표님한테 드리는 말씀 같은데 저를 빙자해서 구경영 기자님 하면서 준석이랑 신인규 토론 배틀 섭외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게 성사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국회에서만 좀 같습니다.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그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 결국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도 보이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추석 그 연휴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드린 영상을 올렸더라고. 지난 설에는 안 나왔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허은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70% 정도 생각하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상황적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포괄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것은 법조인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일 텐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감성적 접근인 명품백이 있었는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런데 이제 마포대교까지 가셔서 그러니까요.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들에 아마 감성적인 그런 자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개혁신당 좀 홍보하고 또 저희 당이 대통령을 만들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게 제가 이번에 말씀하셨죠. 네. 당대표 됐을 때 제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을 해보고자 이제 홍보차 나왔는데 와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난 국민의힘도 아닌데 네, 기존에 제가 했던 말들과 여러 가지가 지나가면서요 저희 당에서 아까 그래도 우리 당이 어떻게 될 수도 뭐 수권정당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당 대표로서는. 네. 저는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도 계셨으니까 국민의힘의 8명을 잘만 설득하면은 우리 국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108명 중에 제대로 된 8명이 없을까요? 여러 번 설득하는데 네. 제가 아는 국민의힘은 설득이 아니라 그냥 권력의 줄서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18명도 28명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네. 명철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만찬도 못 하는데 뭐. 그래서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이 클까 봐 겁이 나서 저러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이 오히려 안쓰럽다 이런 표현도 오늘 다른 방송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하라고 당에다가 이렇게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 차원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서로 손발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나가가지고 해봐.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막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절대 정원 조정은 없고 뭐 장상률 사회수석은 뭐 무슨 국정동력 떨어진다고 경질은 없다는 등 또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해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방해하잖아 지금. 결국 흐지부지 된다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한동훈 힘 빼기 위해서 지금 가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 한번 해볼 테면 해보고 해가지고 성과 없으면 그거 네가 알아서 책임져. 뭐 이런 식의 태도야. 근데 지금 국민들은 아우성이잖아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원래 자기는 바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가서 못 풀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밖에 못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이 중재안이고 뭐고 여야 의정이건 저는 이거 다 관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만 버티면 진짜 본인들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본인 대통령실의 기조와 다르게 중재안 내고 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밉겠죠. 그런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너무 엇박자가 나면은 이게 더 오히려 본인들에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 해봐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브리핑에서 응급실 가 보셨냐고 짜증내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차관이라든지 총리가 하는 말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생각보다 현실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가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 네. 양상훈 주필 칼럼을 읽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어요. 불구대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불구대천. 윤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공개 지적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겐 불구대천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불구대천이라는 표현을 조선일보 주필인 사람이 원수라는 게 원수. 예. 원수라고 차마 못 쓴 거지. 뒷글자 두 자는 빼고 불구대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칼럼에서 이준석 의원도 껴안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척지지 않고 이준석 대표를 껴안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단 한 명. 김건희 여사만이 대통령을 설득을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 그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그 얘기 나오면서요. 네. 그 조만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선거법을 10월 중에 기소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6개월이니까요. 네,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기소할 때 지금 야권 의원이 한 30명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써부터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최근 몇 차례 김대중 주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계 개편 시나리오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이준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권 내에 후보를 키우는 게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을 한 20석이나 이거 다시 재선거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확 흔들어 보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격신당은 그런 거 대비 안 하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지금 생경한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추석 전에 네. 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경향신문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을 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남았는데 역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주 나오세요. 그래야지 뭔가 더 많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래.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진짜 뭐 처음 뵈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는 되게 그때 멋있다고 느꼈을 때가 이 비례대표를 사퇴를 하셨을 때 아이고. 그때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을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아 그때 던져야지 사실. 그리고 왜 비례대표 2번이나 하냐. 그 전에 어디죠? 정의당의 그 어린 그 젊은 여성 류호정. 유호정 의원 그거 네. 끝까지 질질 끌었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너무 비교돼서 그때 너무 멋있었단 말을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이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전국이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결말이 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을 가는데 아무래도 이 원전 수주라든가 반전 카드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원전 수주로 가는 건 아니죠. 수주는 했다고 발표했으니까 그 수주하고 난 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코에서 특사도 아마 파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거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웠는데 지금 뒷수습 안 되니까 후다닥 지금 체코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김건희 여사는 왜 같이 가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아무리 체코를 갔다 와가지고 원전 수수 약발은 이미 끝났거든요. 다 써먹었잖아요. 써먹을 만큼. 그 다음에 다른 카드들이 사실 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전을 할 만한 카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하면 그러니까 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야당한테 수사를 막 본격화한다거나 막 흔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중으로 나오는 거 야당 의원들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좀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막 지금 막 전사인 것처럼 막 국회 가가지고 요즘에 하시더만요. 근데 뭘 전사입니까? 책임 총리 역할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총리든 누구든 교체를 하면서 뭔가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죠. 지금 윤 대통령은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나만 지킬 거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다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지금 딱히 방법이라는 게 떠오를 게 없다. 이건 말고 또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내세우거나 개혁을 뭐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이미 개혁 동력이 지금 20% 지지율로 무슨 개혁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연금 개혁도 못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구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가 볼 땐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카드에 대해서도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드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 극복의 서사를 쓰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원전도 종교가 됐고 자기 스스로도 종교에 심취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에 그게 신념화가 돼버렸고 그거에 반하는 무엇인가는 전부 다 일종의 고난이다. 내가 극복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내 자리 이렇게 지키고 끝까지 가면 국민들은 나를 다시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래요?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뀔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10%대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이게 방향은 아니야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 외에는 달리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수습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 중에서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그런 풍향계 역할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좀 어떤 역할을 주로 할 생각인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정치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22대는 더한 것 같아요. 지금 4개월 됐나요? 맞아요. 네, 네. 4개월이 됐는데 지금 서로 협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4-5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법도 제대로 못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협치도 못하면서 이번에 뭐 추석 떡값은 이제 가져가시는 거 보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만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비례대표들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비례대표로서 당선된 유일한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슨 바른미래당처럼 어디를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뭐 국힘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차피 건너왔던 배는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 집을 지을 거고 또 큰 배를 만들어서 불안한 분들 계시면 오셔라. 정상적인 정치를 좀 보고 싶은 분들 오셔라. 네. 이런 생각으로 하나 둘 차곡차곡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 요금 먹더라도 그리고 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내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이런 분위기 네.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는 데를 잘 안 나와봤어서 그래서 예. 와 이 좋다. 이거 네. 댓글도 지금 사실은 다 봤거든요. 댓글 쓰시는 것도 보면서 요렇게 네. 서로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요런 그 행동들도 나오는 것도 좀 느끼면서 좀 더 무게감 갖고 어떻게 저희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체계를 잡아가는 이기 지도부 대표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